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관도대전 편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순서상 이게 너무 낫겠다 싶어서 쾌나마 손책의 퇴장 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고 관도대전에 승리해서 화북을 평정하는 과정은 6대1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운도 따르기는 했죠. 일단 미자 본전이라는 철학의 덕을 단단히 봅니다. 그것도 제일 강력한 두 집단이 이 미자 본전론을 맹신합니다. 바로 원소와 유표죠. 이 두 분의 인생 철학이 어부질인 덕에 조조는 주변의 약한 세력들을 격파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장수의 귀순입니다. 이건 사실 기적이 아니라 불가사의에 가깝죠. 덕분에 제가 지난번 장수편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이 얘기하면 상쾌하진 않아요. 일단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하여간 불편해요. 사람들이 그 10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귀순한 데는 유표의 우유부단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유표가 지원해준 덕에 장수가 조조를 쳐서 승리할 뻔했었죠. 그런데 이 전투 과정을 보면 조조가 유표군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오직 장수하고 싸우는 것만 집중을 해요. 이걸 보면 어부지리 철학을 버리지 못했던 유표가 이때도 꽤 소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열받지. 가뜩이나 지금 뭐 철천지 원수가 됐고 자기는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라는 마음으로 조조한테 덤비고 있는데 이걸 또 보면서 뒤에서 구경만 해요. 그러니 이건 뭐 유표 믿었다간 이기긴 다 틀렸고 까무라칠 가능성만 높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시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어떻게 그냥 조조한테 가자. 여기는 그래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살 가능성이 있거든. 말이 좀 이상하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장수와 유표의 동맹을 성사시킨 사람이 가후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후가 유표한테 실망할 대로 실망해서 자기도 목숨을 걸더라도 조조한테 귀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 나중에 이거 유표 때문에 망하면 장수가 또 누구 탓하겠어. 그러니까 가후도 이판사판이었던 겁니다. 자, 또 한 명 원술은 알아서 패망해 줍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의외로 유비인데 이건 뭐 제 기준이 아니라 조조 기준에서 유비는 아직 힘이 약해요. 조조가 집중 공격을 해서 격파해버립니다. 힘은 있는데 능력과 철학이 안 되는 원수와 유표, 능력은 있는데 힘이 따라주지 않는 유비. 자, 이건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마지막에 한 명,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야심도 모두 갖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의 손책이죠. 조조가 유비만 알아본 게 아닙니다. 손책의 잠재력과 위험성도 일찌감치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조 입장에서는 손책을 칠 여유가 없어요. 유표가 알아서 좀 싸워주면 좋은데 이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손책이 강동의 전 병력을 모아서 조조를 친다. 그러면 강동이 비겠죠. 이때 강동을 치면 유표는 강동을 거저먹는 건데 분명히 유표는 좋다고 구경만 할 겁니다. 원소랑 조조랑 싸워. 좋아. 이때 손책이 조조를 쳐. 좋아. 거저먹을게. 이게 유표의 철학이거든. 뭐 유표도 사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모험 없이 거저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조조 입장에서는 손책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책을 회유합니다. 동생의 딸을 손책의 동생인 손관과 결혼시킵니다. 손분의 딸을 아들 조장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둘째 동생 손권은 무제라고, 이제 한나라는 추천제니까 인제라고 조정에 추천을 해서 관직을 주게 합니다. 이 직전에 손책은 중요한 도시 하나를 점령합니다. 원술이 죽었을 때 원술이 대장이던 장훈과 아마 독립군벌 세력으로 보이는 양홍이 이전부터 존경하던 손책에게 귀순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여강을 지나갈 때 여강 태수였던 유훈이 공격해서 원술의 잔존 세력을 다 흡수합니다. 원래 여강은 육손의 집안 어른이던 육강이 다스리던 지역인데 원술이 육강을 몰아내고 유훈을 태수로 삼았었죠. 이때 원래 손책이 여강을 점령해서 손책한테 주기로 했던 건데 약속을 어기고 유훈한테 줬습니다. 또 원술이 왜 그랬겠어요? 여강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때 손책은 찬스다. 이 치사한 놈아, 나한테 오는 애를 네가 공격해? 이렇게 말하면서 유훈을 공격하지 않고 유훈과 화해를 맺는 척 하다가 여강을 공격해서 탈취합니다. 손책이 여강을 점령했던 건 조조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여강은 서쪽으로 오는 오를 견제하고 원술의 영지였던 회남으로 들어오거나 허도로 직진할 수 있는 요충입니다.
게다가 원래 원술의 세력권이었고 또 그전에는 육시 집안의 세력권이었으니까 뭐 손책이 육시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회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책이 세력 확대하기도 용이한 것이죠. 손씨 집안의 원래 기반이 지금의 수조인 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처가덕을 본 거고, 오나라 북부 지역 원술 세력과 경계 지역이 단양, 여강인데 이곳은 원술이 점령했어요. 그 남쪽은 유효의 세력권인데 손책이 원술과 독립하면서 정복해서 차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꽤 넓지만 안정이 전혀 안 됐고 기반이 없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정복을 중단하고 안정화에 주력할 겁니다. 그런데 손책은 치고 나갑니다. 원술이 망하자마자 원술의 영토와 잔존 세력을 차지하고 조조가 원소의 싸움에 전력을 거는 상황을 노려서 허도를 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책이 허도를 습격한다고 해도 통치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허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헌제를 납치해 와서 강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제를 끼고 자기가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안정화시켜야 되는 강동을 안정화시키기도 좋죠. 게다가 강동은 공격하기는 힘들지만 방어하기는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강동을 끼고 천자의 정당성을 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천하패권에 도전한다. 이것이 손책의 3단계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조의 결혼 동맹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따위 방법으로 손책을 누를 수가 없죠. 조조도 이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관도대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조조가 잠시 미쳤나? 근데 그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잖아. 미칠 인간도 아니고. 여기 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손책은 조조가 관도대전에 올인하는 틈을 타서 허도 출정을 준비합니다. 비밀리에 출동 준비를 하고 장수들에게 임무 분담도 시켰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건데 꽤 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때 손책의 군대는 과거의 원술군도 받아들였고 손견을 따라서 화북에서 싸웠던 병사들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물에서는 그냥 붕붕 날르는데 육지만 밟으면 오리가 되는 후대의 오나라 군대하고는 수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허창 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동 직전에 어떤 기록에는 출정을 해서 광릉에서 진등과 대치하는 중에 허공의 문객들이 손책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 허공은 또 누구냐? 허공은 손견의 고향이었던 오군 태수였습니다. 손책이 처음 강동에 진출했을 때는 원술의 통제를 받았죠. 유일한 기반이 외가인 오경이 태수로 있던 단양입니다. 손책이 빨리 독립하려면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단양 출신으로 손견에 부하였던 주치가 오군에 주목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죠. 외가 땅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본가 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때 오공태수가 허공이었습니다. 주치는 즉시 오군으로 진격해서 허공을 격파하고 오군을 탈환합니다. 허공은 엄백호에게로 달아납니다. 손책은 그 사이에 회계를 차지하고 엄백호마저 격파하게 됩니다. 정사에는 이 기록이 없는데 배성주 주석에는 허공이 이때 손책에게 귀순했다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살해당한 이유가 헌책에게 손책을 비방하고 이거 위험한 놈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런 밀서를 보냈다가 들켜서 그랬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좀 믿기 어렵네요. 뭐 혼자 안 듣고 보내서 뭐 하겠어. 아마 이거는 손책이 허공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밀서가 진짜든 가짜든 그 사건이 있었든 없었든 손책은 허공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손책이 비록 오군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곳이 자기 집안과 외가의 본거지입니다. 강동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러니 손책 입장에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허공과 그 세력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손책이 기록을 보면 잘생기고 화통한 쾌남아였어요. 요즘도 연예인 오면 오빠 오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손책이 온다고 하면 손랑 그랬대요. 전투 지휘도 진짜 탁월했어요. 손책의 일화를 보면 뭐 태사자랑 1대1로 격투하고 뭐 그냥 자기가 그냥 앞장서 돌격하고 이런 얘기 많은데 이게 무식하게 힘만 믿고 싸운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나눠서 또 조직적으로 접근할 줄도 알고 계략을 쓸 줄도 알고 위장 평화, 위장 동맹도 맺을 줄 알고, 삼국지에서 알렉산드로스를 제일 닮은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손책을 뽑겠습니다. 너무 과한 평가 아니냐. 글쎄 뭐
모든 면에서 알렉산더보다 더 나았는지 뭐 같았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스타일은 확실히 그래요. 그리고 알렉산더로스답게 호불호도 확실해서 가혹할 때는 확실하게 가혹했죠. 그러니 허공과 그의 세력에게는 관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유효나 여러 정복 지역에서도 일단 기존 세력들을 제거한다고 마음먹으면 확실하게 제거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디든지 여러 번의 피 맺힌 숙청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허공의 숙청은 제일 가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많은 정복지 중에서 5군에서 허공의 부하들이 손책의 암살 운명을 꾸몄다는 건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손책의 암살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암살 장면을 정사는 너무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손책이 혼자 말을 타고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허공의 문객과 마주쳤다. 이놈 한자가 단수 복수 구별이 없는데 아마 복수이겠죠. 문객들이 손책을 쳐서 상해를 입혔는데 상처가 매우 심했다. 그는 어떻게 구출이 돼서 장소를 불러서 유언을 하고 그날 밤에 죽었다. 배성지 주석에서 인용한 강표전이라는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손책이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걸 알고 3명의 문객이 군졸로 변장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책이 이게 또 원래 겁없는 아저씨라 마구 뛰니까 호위병 저리 제끼고 막 뜁니다.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것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산속에서 수상한 군졸들하고 만납니다. 손책이 너희들 누구냐고 물었겠죠. 그러자 자객들이 자신들은 한당의 병사로 사슴사냥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손책이 소리칩니다.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놈들아. 내가 한당의 부하는 다 알아. 니들은 본 적이 없어. 그러자 자객들이 그냥 위장을 포기하고 달려듭니다. 3대 1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문객도 보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손책이 그 중에 한 명을 사살하지만 나머지 2명이 손책의 얼굴과 몸에 화살을 명중시킵니다.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칼과 창으로 치명상을 입힙니다. 손책이 쓰러지고 마지막 숨을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부하들이 말 타고 달려와서 자객들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돼서 손책을 극적으로 구출하기는 하는데 너무 치명상을 입어서 이미 목숨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인도에서 죽을 뻔했던 장면하고 비슷하죠. 소설에서는 이 강표전의 기록을 약간 각색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더 넣죠. 손책이 어느 정도 나았는데 우길이라는 도사를 애꿎게 죽였다가 이제 우길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상처가 덧나면서 거의 미쳐서 죽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강표전의 기록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태사자하고 싸울 때도 부하들과 떨어져서 혼자 수색하고 소수병력과 적과 충돌하는 등 손책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런 점도 알렉산더랑 비슷한데 하여간 겁이 없고 너무 호방했던 것이 본인의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불운이었을까? 손책의 암살과 관련해서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관도대전 중에 조조에게 손책이 허도를 습격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조조가 큰일 났죠. 정보 분석에 대가했던 곽가랑 상의를 합니다. 그러자 곽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손책은 이제 막 강동을 병탄했고 그에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웅호걸들이었습니다. 손책은 경솔하고 대비도 없이 다닙니다. 만일에 자객이 덮치면 혼자 상대해야 할 겁니다. 제가 보건대 반드시 필부의 손에 죽을 겁니다. 곽가의 말은 소름 끼치는 예언일까요? 아니면 손책의 암살에 곽가가 관여했던 것일까요? 조조나 곽가의 입장에서 보면 손책이 허도를 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괜찮아, 쟤 하는 짓 보니까 분명히 암살당할 거야. 이런 예측을 믿고 그냥 손 놓고 기다려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분명히 손책을 암살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 이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증거가 확실하진 않고 이 허공의 문객들이 진짜 곽가랑 연결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곽가를 통해서 이 손책 암살 음모의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책이 이렇게 죽는 바람에 조조는 마지막 남은 근심거리도 덜고 관도대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손드로스의 암살은 삼국지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관중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손책이 안 죽었더라면 삼국지가 더 다이나믹해졌을 수도 있고 반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관중의 성공 비결이 오나라 비중을 축소해서 삼국지가 아니라 2와 2분의 1국지로 바꾼 게 성공 비결이었는데 이게 손책이 이렇게 날고 뛰었으면 2와 2분의 1국지가 안 될 수도 있었죠.
대신 뭐 유비를 이렇게 눌렀으면 되나? 근데 또 유비가 없으면 이게 또 아무리 오나라 이렇게 이게 또 대체 불가능인데. 아무튼 손책은 뛰어난 장군이지만 통치자는 아니었다라는 평이 우세합니다. 진수도 뭐 그 비슷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손책이 죽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떡잎부터 안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이 나이 젊은이에게 노련함을 기대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카이사르가 26살 때 뭐하고 있었냐? 도박하다가 동네에서 맞고 있었지. 카이사르가 26살 때 죽었으면 제가 나중에 정치의 귀진이 된 이런 애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그래도 이런 반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송건은 더 어렸는데 음흉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 손책도 죽을 때 군사적 능력은 내가 낫지만 수성의 능력, 정치적 능력은 손건 너가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도 좀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책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강동의 병력을 이끌고 양쪽 군대가 대치하는 사이에 기회를 보아서 결단을 내려 천하의 영웅들과 다투며 충돌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대가 나만 못하지만 현인을 선발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며 강동을 지키는 건 내가 너만 못하다. 이게 얼핏 보면 나는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고 너는 수성이 낫다 이런 뜻 같기도 한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앞부분이 내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 군대가 대치하는 사이에 기회를 봐서 이거 지금 관도대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너는 이렇게 지금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우는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당시 손책의 맹장들은 거의가 손견의 부하이거나 손견의 외가 쪽 친척들, 태사자처럼 손책이 개인적으로 스카우트한 인물들입니다. 손건에게는 이들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 노릇을 할 카리스마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덕분에 손건은 이 기회를 놓치고 내치에 주력하면서 자기의 세력 기반을 다져가게 되죠. 결국 이것이 손건 앞에 놓인 플랜 B였어요. 그러니까 손책의 예언은 안타깝게도 내가 죽음으로 플랜 A는 할 수가 없게 됐다. 너는 이 계획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플랜 B로 가라. 어쨌든 너는 이거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 플러스 격려, 그러나 본질은 안타까움이 배어난 말이죠. 천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손씨 집안이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천운을 얻었고 손책은 천운이 나으면서 삼국지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극적인 전환으로 가다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허나마 손책은 아쉬움을 잔뜩 남기고 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쉽습니다. 손책이 이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삼국지가 훨씬 더 다이내믹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 작가가 잘하는 수밖에.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뭐 억울해할 거야 없죠. 이상으로 손책의 죽음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황판으로 보는 관도대전, 즉 삼국지와 배틀 앤 택틱스를 합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